총선 4.15 총선 투표일입니다. 다들 투표하셨는지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지만 만에 하나 이거를 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투표를 안 하셨다면 지금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빨리 투표소로 달려가서 6시 전까지 줄을 서 계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는데요. 일단 전문가 모시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투표율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5시 기준으로 62.6%. 예. 이게 제가 그 옛날 그 총선 자료, 투표율 자료를 보니까 예. 1996년에 63.9%였어요. 예.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추세라면 한 6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992년 이후로 최고 높은 지금 투표율입니다. 예. 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지층들의 결집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총선뿐만 아니라 네.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양 진영 간의 이 격돌이 상당히 강하게 붙을 경우에는 네. 지지층들이 이 막판까지 경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오후 1시쯤에는 예. 그러니까 2016년 총선보다 뭐 11.9% 더 높다, 포인트 높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68%, 뭐 70%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예측까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주춤해졌어요, 투표율이. 그렇죠. 그 오후 1시가 되면 사전 투표했던 것들이 동시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전 투표율이 26%대로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과거 20대 총선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그대로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리 했기 때문에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사전 투표율 상당히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투표율도 지속이 됐다라는 거는 사전 투표가 단순히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줄을 길게 서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촛불에 의한 탄핵 이 이후에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내가 투표를 하면은 바꿀 수 있다, 이런 그렇죠. 효능감.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그 정치적인 행동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지난 19대 대선 이후에 점점 투표율이 상승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투표율이 특히 영호남 지역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 사전 투표에서도 그 호남 쪽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그 투표율들도 보면 호남 쪽이 더 높았고, 그런데 오후로 접어들면서 영남 쪽이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보수든 진보든 지금 지지층들이 빠르게 결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면은 시간대로 보면은 보수 진영의 이 결집도가 그 뒷시간으로 갈수록 더 많이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들이 표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이제 개표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투표율을 보면은 인천, 경기가 좀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특히 인천이 많이 낮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은 민경욱 후보를 빼놓고는 민주당 후보들은 매우 강세를 나타냈는데 투표율은 낮아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천 지역 자체에서 볼 때에 거의 이제 당락을 크게 구분하기가 좀 그러니까 당락을 뒤집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안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지지층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이 보수 진영 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표율 참여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인천 총구석 발언이 조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정치 혐오, 예. 정치 불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곳은 뭐 적게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게다가 표 차이도 많이 난다. 그렇게 가면 당연히 그런 정치적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투표일인데 이 선거운동,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한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거 나를 뽑아주세요. 이것은 어제까지로 끝난 겁니다. 어제 12시까지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해지는 거죠.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거죠. 또 그 전화로도 여러분 전화 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자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세요.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투표를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포함으로써 본인을 결국은 찍어라. 이런 이제 간접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어느 후보가 나한테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뭐 투표 그 후보한테 찍으라라고 투표를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SNS까지 막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것이고요. 예, 대신 이 투표장 근처에서 뭐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차단을 해서 이 선거운동 자체는 전날, 그러니까 14일이죠. 14일까지 끝난다. 이 부분은 이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뭐 경찰에서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선관위에서도 허용을 해주고 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논란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해프닝이 몇 개가 있었는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가림막이 없다. 예. 득표소에 가림막이 없다면 이거 부정 내가 찍는 걸 누가 보는 거 아니냐. 예. 부정 선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림막이 없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니까 지금 알 텐데요. 예, 예. 이게 들어가고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볼 때는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 예. 예, 그런 이제 의심을 품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밀 투표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부정이 아니냐 이렇게 예. 제기한 건데 선관위에서 그 해명을 했어요. 예, 예.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는 예. 거고요. 그때 당시에 여야의 의견도 다 취합을 해서 그때 이것을 만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나는 아무도 못 보게 전혀 그 가림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선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림막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뭐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또 큰 동작들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감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당시 말씀하셨듯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대표예요. 그렇죠. 그럼 2014년 그리고 2016년 2017년 지금 투표 안 하신 건가요? 그럼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때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예. 투표는 당연히 했을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 신인이라는 게 좀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여하튼 지금 그 투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예, 뭐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거든요. 뭐 사전 투표함을 갑자기 교체를 한다든가 해킹을 예. 한다든가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내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두고 해석이 뭐 분분합니다. 이걸 뭐라고 지금 뭐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김종인 대표가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이 이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로 제가 들었고요. 예. 이 발언 자체가 오늘 아침에 투표하는 투표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투표 결과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론을 너무 많이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만둘까? 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분이 처음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받아들이면서 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바라보고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 총선용 이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예. 행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들이 나오는데 만에 하나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패배를 좀 참패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질 테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일선 후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도 책임이 있지만은 뒤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판에.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임시적으로 비대위를 맡을 사람은 또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다.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처음에 공심위원장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공심위원장을 본인이 실제로 했다면 예.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공천이 모두 다 끝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제대로 이 성적을 못 낸다면 이것은 결국 공천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한마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군요 지금. 그렇죠. 사실 네. 김종인 대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별로 없었고요. 이미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공천 문제였어요. 그렇네요. 공천이 뒤집히기도 하고 그 잘못 공천된 후보들이 막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사실 김종인 위원장한테 책임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공천 그 심사위원장을 데리고 온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 지켜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6시 15분에 출구조사가 네. 나와요. 그거는 확진자가 아니라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러 와서 15분 내에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고 4만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서 10,000여 명만 실제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자가격리자 중에. 그래서 15분에 발표가 되는데 네. 개표는 근데 또 6시부터 개표가 시작된다면서요. 이제 개표라는 것은 개표소가 예. 한 250여 곳 되는데요. 그곳으로 6시가 되면 옮겨지기가 시작해요. 예. 그런데 투표소에 있는 것들도 그것은 이제 15분 후에 이제 옮겨지는 곳이 있겠죠. 예. 그리고 격리자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곳들은 6시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행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투표소로 이동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쉽게 이동이 되는 게 사전투표함 그리고 그 해외에서 투표한 재외선거 투표함 이 두 가지는 지금 그 각 시도의 선관위에 현재 보관돼 있다가 6시가 땡 치면 거기서부터 바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전투표함이 도착할 가능성이 높고 사전투표함 먼저 개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구조사. 방송사들 사실은 총선은 흑역사예요. 그렇죠. 완전 뭐 맞추고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옛날에 점점 넓어져서 거의 20석에서 25석 뭐 이를테면 121석에서 145석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2016년에 KBS가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121석에서 145석인가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나도 하겠다 그 정도면은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출구조사를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그만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박빙 지역이 많다. 그 얘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거죠. 보통 한 4% 내외 이 정도를 이제 박빙 지역으로 보는데 그것을 조금 넓히게 되면 그 당선 그 가능 여부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레인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레인지가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는 잠시 바깥에서 대기를 하다가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시고 이거의 의미
그리고 전체적인 판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밖에서 좀 대기를 하시다가 예.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